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2026년 새해 첫 방송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일상 속 법률적 고민을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해인의 김배년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배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법률적인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2026년 첫 방송을 또 우리 법률방송의 에이스인 김배년 변호사님 상담 가장 잘하시기로 유명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게 됐는데 첫 방송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굉장히 좀 첫 방송 주셔서 영광이고요. 우리 법이 항상 가까이 있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올해도 여러분들의 자문 변호사로서 항상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정말 든든한 조력군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김배년 변호사님 너무 상담 잘해주시니까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보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사고 후 수리비 요구했더니 보험 사기래요. 돈 없다며 버티는데 강제 집행 가능한가? 산책 맡겼다가 다친 반려견, 치료비 부담은 누가? 만화로 사생활 공개한 전 여친, 명예훼손 될까?까지요.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생생법쇼 첫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재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구치소에 함께 구금된 수용자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수시로 구타한 20대로부터 용서받은 끝에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판결록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치소 내에서 이 수용자들끼리의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어떻게 좀 가능할 수 있을까 좀 싶은데요, 변호사님. 수위가 좀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이 사건 춘천에서 있었는데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특정 범죄의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공갈, 폭력 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 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를 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용돼 있던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피해자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대용량 용기에 채운 물을 피해자에게 제한 시간에 다 마셔라 라는 강요를 하고 이를 망설이는 피해자를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을 하거나 피해자의 형사재판 합의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대가로 150만 원을 요구를 하고 만약에 이 돈을 주지 않으면 돈 주지 않고 신고를 하면 해당 사건의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협박을 해서 돈을 갈취하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세정제를 피해자 입안에 짜고는 물을 넣어 마시게 하기도 했었는데요. 또 다른 피고인 역시 구치소 내에서 빗자루질하는 피해자의 발 뒤꿈치를 걷어차서 넘어뜨려서 주먹질을 하고 손으로 눈꺼풀을 잡아서 올린 뒤 눈동자 부위에 딱밤을 때리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을 했었습니다. 아니 무슨 약간 좀 군대 내 가혹행위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또 공갈까지 들어가서 돈까지 갈취하고 이런 한두 번도 아니고 좀 폭행이 결코 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1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까, 변호사님? 네,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를 했었는데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고 예.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없이 실형 1년을 각각 선고를 했습니다. 구금시설 내에서 일어난 범죄의 심각성을 상당히 인정을 한 판결이라고 볼 수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심각한 범죄 행위인 것 같아요. 혹시 이 판결의 구치소 내부라는 좀 장소적 특수성이나 구치소 수용자가 피해자 혹은 가해자라는 점이 좀 적용되지는 않은 건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히려 이제 이러한 점들이 매우 중요하게 예. 고려된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교정시설 내에서 범죄는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가 매우 어렵고 시설 내 규율과 질서를 심각하게 해친다는 점에서 일반 예. 폭행보다 더 무겁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된 것도 바로 이러한 장소적 특수성과 예. 수용자 신분임에도 법을 무시했다라는 점들이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법을 어긴 사람이 한 번 더 법을 어기는, 한마디로 법을 해태하는 그런 지키지 않는 모습, 당연히 좀 더 엄하게 처벌돼야 그렇죠. 되겠네요. 예, 실제로 교화를 위해서 간 곳에서 오히려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가중처벌될 요소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피고인들이 징역 1년이 좀 무겁다면서 항소를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소심에서는 감형이 됐습니다. 재판부가 감형 선고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피고인들은 그 1년이 좀 무겁다라고 이제 항소를 예. 했었는데요. 예. 다만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습니다. 예. 그 가장 큰 이유는 예. 이제 피해자와 이제 합의를 합의가 됐군요. 네, 했다는 점인데 아무래도 이제 합의가 예. 양형사유이다 보니까 예, 예. 재판부에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를 해서 예, 예. 감형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징역 1년은 유지를 했는데 어쨌든 집행유예를 선고를 하려면 징역이 3년 안쪽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렇죠. 이제 1년이니까 집행유예가 선고가 가능했군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이 어려우신 시청자분들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김혜전 변호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형이 타당하다라고 좀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보통 형사처벌을 우리가 예고를 하는 그 피고인들은 보통 이제 합의를 봐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합의라는 것이 민사적으로는 피해를 보상을 하는 것도 있지만 예. 이제 형사적으로는 예. 용서를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를 그렇죠.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가해자들이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감형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피해를 회복하고 이제 감형을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았기 때문에 재판부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서 사실 이 양형을 판단 안 할 수가 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재판 부분은 또 구속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치소 내 수용자끼리의 폭행 사건이 계속해서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구치소에서도 재소자를 집단 폭행해서 숨지게 한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변호사님? 네, 지난 9월 부산구치소에서는 3명의 수용자가 1명의 수용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오다가 결국은 폭행을 당한 재소자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얼마 전 12월에도 수원구치소에서 다른 수용자들 4명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한 피해자가 갈비뼈가 골절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과거부터 계속 사실 반복이 좀 되어 왔는데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님, 이쯤 되면은 좀 구치소의 관리가 도대체 어떤 수준인가 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교정시설 내에 재소자끼리의 어떤 이런 폭행 자체도 이해가 좀 가지는 않습니다. 교정시설 관리 강화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이렇게 이제 교정시설에서 이제 폭행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교정 시스템에 구조적인 한계점은 없는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과밀 수용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각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수용률이 무려 130%에 이르는 곳도 있는데요. 교정 당국에서도 CCTV 확충이나 순찰 강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원을 초과한 그 수용 환경에서는 수용자 간 갈등이 높아지고 교도관 1명이 감당해야 되는 수용자들이 거의 90명, 100명의 이런 경우도 있어서 좀 더 그 예산적인 어떤 지원들이 굉장히 좀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인간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이런 과밀 문제는 조금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점이 법 쪽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논의를 하고는 있으나 이게 또 표랑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사실 입법화되지 못하거나 뭐 이렇게 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뭐 개정도 좀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입주민들의 이제 반대가 예. 있어서 예. 안양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예. 이미 이전 부지를 확정한 지가 2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이전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점이라고 가장 생각이 오래된 듭니다. 교도소인데도 불구하고 안양 교도소는 이전을 아직 못 하고 있는 그런 좀 네. 안타까운 상황이 있고 다른 교도소들은 오히려 또 리모델링이나 증축 혹은 아니면 다른 대체 부지를 마련해가지고 교도소 다시 건립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네, 네. 안양 교도소 같은 경우는 조금 시급하다라는 좀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교도소 내부에 또 이런 과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죠. 우리가 왜 그렇죠. 개선해 줘야 되는가? 기본적 인권의 차원에서 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해 그 뭐 교정 시설에 대해서 예, 예. 뭐 에어컨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논의가 잠시 나온 적이 있는데 여론의 예, 예. 반발이 굉장히 예. 컸습니다. 예. 아무래도 수용자들한테 어떤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예, 여론이 좀 민감하기 마련인데 네. 우리 말씀하신 대로 인권의 차원에서도 또 다소 생각할 필요도 예. 있는 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됐습니다.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좀 얼마 전에 지난달이죠? 예, 예. 아니, 12월 달에 사고가 교통사고를 났는데 네, 교통사고요. 상대방이 보상금을 안 줘가지고 아, 예.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고요. 아, 보상금이요. 그럼 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김배년 변호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네. 사연 말씀 좀 해주시고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은요. 네네. 네, 교통사고가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인사 좀 나누시고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변현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지금 그 사고가 나셨다라고 하셨는데 오토바이 사고신가요? 네, 오토바이 사고요. 네. 그 당시 지금 사고 경위가 좀 어떻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골목길에서 네. 사고가 났는데 예. 네. 보험사 쪽에서는 상대 보험사는 6대4를 주장하고 있고 저희 보험사는 7대3을 주장하고 있는데 네. 먼저 진입한 차 골목에서 속도가 있을 텐데 네. 저는 한 30, 많이 달려야 30이고 상대방은 한 5, 60 달린 것 같은데 그 골목에서 달리는 속도하고 그리고 상대방에서 7대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실 쪽하고 그쪽 과실하고 총해서 네. 지금- 인사는 합의가 됐는데 대물이 7대3 나와가지고 저희가 70%는 보상을 준다고 말을 했는데 30% 보상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보험사 쪽에서 이 보험을 막아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일단 과실이 더 많다라고 판단이 되셨다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저희 보험에서는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물에 대해서 7대3이 나와서 지금 70%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보상을 했는데 상대방 쪽에서 30%에 대해서 우리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을 네. 하시는 것이죠.
네, 그게 회사 차량이기 때문에 네. 회사 차량이어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회사 차량이라는 것은 우리 리스 차량이요. 리스 오토바이가 차량이요. 지금 우리 상담자님 소유가 아니고 네, 회사 리스 차량이에요. 리스 오토바이인데 리스로 지금 계약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보험은 지금 어떻게 들고 계시나요? 뭐 책임보험이신가요? 아니면 종합보험이신가요? 혹은 지금 배달이시면 운송보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운송보험 다 들어갔고 네, 네. 책임보험이고 상대방은 네. 책임보험인데 운송보험이 안 들어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상대 쪽 보험사 쪽에서 경찰에 신고해라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갔는데 네. 경찰서에서는 저의 과실이 더 크기 때문에 네.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지금 처벌의 문제는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여기서 따지실 거는 아니신 것 같고 지금 보상을 논하시는 것이죠. 네, 그 네. 보상 안 해주고 있으니까 네. 저희들 저 같은 경우는 제 돈으로 150만 원 돈을 제 돈으로 수리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예. 상대방에서 안 해주는 이유를 뭐 얘기를 하는 것이 있나요? 자기는 자기는 과실이 없다 그 얘기예요. 보험 금은 과실 없는데 보험사 쪽에서는 7대3으로 우리 뭐 네, 네. 종료를 했고 상대방도 뭐 책임보험이 있다 그럼 책임보험 부분에서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그 상담자님 오토바이를 보상을 해줄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안 해주고 있다는 건가요? 네, 30%를 안 해주고 있으니까 네. 그 회사 쪽에서는 제가 오히려 오토바이 수리를 제 돈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총 수리비가 195만 원 나왔어요. 네. 그 195만 원 제가 다는 못 내겠고 네.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150만 일단 탈 수 있게끔만 네. 150을 제가 수리를 했어요. 집에서 돈을 달래가지고 네. 150만 수리를 하고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30%, 예, 예. 30%는 45만 원이에요. 예. 45만 그렇죠. 원 지급을 안 하고 있으니까 네, 좀 황당하고 약간 이제 답답하신 이제 그런 사안이실 것 같은데 네. 책임보험은 일단은 이제 우리의 과실에 대해서는 그 보상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대물 대인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저희도 운송보험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운송보험도 가지고 계시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보험 혜택을 받는 이제 상대방은 이미 다 보상을 제대로 받고 있는데 지금 상대방으로부터 30% 상대방의 과실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소 이제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이미 그 30%의 과실을 충분히 인정을 한 상태라서 네. 우리 상담자님에게 자신들이 보상해야 될 30%를 보상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쪽이 차량이 운송보험이 안 들어갔어요. 지금 운송보험이 안 들어가가지고 네. 무보험 차량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군요.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이륜차에 그 특별한 조항들이 있는데 일반 우리 보험을 가입하실 때 보면은 뭐 영업용인지 혹은 뭐 출퇴근용인지 업무용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운영 목적에 따라서 가정용, 그다음에 유상운송, 비유상운송 이렇게 나뉠 수가 있고 배달의 목적이라면 유상운송으로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 가정용으로 만약에 보험을 가입을 하셨으면 상대방 쪽에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그 상대방 쪽에서는 이것을 운송용으로 가입을 안 하고 지금 그냥 책임보험만 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상황이 맞으신 것 같죠, 지금? 네,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아마 맞고 결과적으로 그렇다 그러면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우리 상담자님 쪽의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네요. 네. 네. 자 그렇다 그러면 일단은 형사처벌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책임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책임보험을 가입하면 그것에 대해서 면책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운송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이 우리 피해자님한테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저쪽에서 책임보험을 들었으니까 면책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정확히 따지자 그러면은 우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책임보험을 안 들고 있는 것과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다시 따져서 경찰에 다시 한번 고발을 해보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민사적으로는 일단 저쪽에서 사실은 그냥 지급 채무가 있는데 돈을 안 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담자님께서 여러 번 이제 청구를 하셔도 저쪽 보험사에서는 우리는 지금 가정용으로 보험을 가입해 있고 운송사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줄 책임이 없다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책임을 갖다가 지지 않겠다라고 이미 이제 보험사 간에 그것은 얘기를 한 것 같고 결과적으로 그렇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 피해를 부담해야 될 사람은 상대방 운전자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부득이하게도 우리 상담자님께서 상대방 보험 운전자에게 직접 청구를 해야 되는 현재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다른 어떤 뭐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이런 지금 그 법적인 어떤 청구나 이런 걸 해보신 내용은 있나요? 법적 청구는 없고 제가 그 상대방 운전자에게 제 오토바이 사고 내역서 경적하고 그리고 사고 당시 사진 그런 사진 보낸 적은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어떻게 해서 뭐 자기네가 과실이 많기 때문에 과실이고 우려가 많고 그때 무과실을 주서 처음에 무과실을 얘기하다가 처음 그 보험사끼리 얘기를 하고서 7대 3을 잡았는데 저희 쪽 회사 쪽에서는 그냥 보험을 막고 그 돈을 받을 때까지 보험을 풀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형사처벌까지 되면은 저까지 피해 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상담자님은 보험에 잘 가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피해를 보실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 보험에 가입하고 계시고 또 우리 운송 목적에 맞는 보험을 잘 가입하고 계신 것으로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 그러면은 현재 상대방에 대한 책임 보험을 우리가 법 규정에서 요구하는 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는 거라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 받으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어떤 고소나 고발을 좀 주저하실 이유는 지금 말씀으로 들어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이 아주 뭐 큰 사건이라고 좀 보기는 아무래도 그런 사건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문제는 지금 받으셔야 될 돈이 45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45만 원을 지금 어떻게 받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셔야겠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중에 상대방 쪽에서 경험이나 없고 이제 아직 나이가 조금 젊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시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그렇죠. 따라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제 45만 원을 상대방한테 시간 비용을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는 방법을 어떻게 받아내느냐 이게 좀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네네. 지금 그 상대방 쪽 어떤 연락처나 주소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하셨나요? 인적상? 핸드폰 번호는 알고 있어요. 네, 그 이상 아직 뭐 확인은 못 해보셨고요. 핸드폰만 알고 있지 핸드폰 번호하고 이름만 알지. 뭐 다른 건 아는 건 없어요. 만약에 그쪽 제가 배달되는 기사면은 소속사가 있거든요. 그렇죠. 소속사만 알면은 기사 정보를 저희 쪽에서 그쪽 기사에 가가지고 기사 정보를 뺄 수 있거든요. 운전면허, 면허증 확인, 그리고 주소지까지 다 기사 정보를 뺄 수 있는데 얘가 그것도 얘기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플랫폼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같은 플랫폼이시면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좀 해결해 줄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런 것이 지금 해당이 안 되는 사건이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민사적으로 직접 청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민사라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금액이 예를 들어 450만 원이라 그래도 한번 고민해 볼 텐데 45만 원이라 그러면 과연 이것을 그렇죠. 법률적으로 좀 청구를 해야 되는지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변호사님이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이제 통상 그 과실비율에 어떤 정하는데. 분쟁이 있을 때 이제 그것을 정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행이나 이런 것들을 강제하는 그런 수단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 분쟁 조정을 하거나 중재를 해주는 기관들은 없습니까? 아니면 형사 조정 뭐 이렇게 신청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뭐 형사 고소를 하면서 조정을 신청하시든지 민사로 조정 신청을 하시든지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아마 마찬가지로 생각이 되고요. 간단하게는 우선 지금 오늘 그 상담 받으시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셔서 상대방에게 지금 현재 주소를 알고 이런 상태도 아니라서 법률적으로 어떤 내용 증명을 보낸다든지 하기도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지금 상대방 쪽에 지금 적절한 보험을 들고 있지 않아서 교통사고를 처리 특례법상 면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이미 보험사에서 실태상 과실비율을 정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과실에 대한 45만 원의 비용을 우리 상대방 쪽에서 우리 상담자님께 지급을 할 의무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부득이 민형사상의 법적인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좀 정리를 하셔서 내용 증명 형식으로 지금 말씀드린 요 정도만 정리를 하셔서 문자로 보내셔도 내용 증명은 사실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책임보험이 실제로 책임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약간 좀 주인 것 같고, 네. 저도 사실 좀 궁금한 점 중에 하나는 저희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차 처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험을 들고 있는데 저희 보험으로 좀 이 45만 원 먼저 하고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해주고 이런 방식은 또 안 됩니까? 근데 지금 우리 상담자님께서도 종합보험을 가입하시면 그것이 가능한데 네, 지금 이제 책임보험만을 들고 계셔서 책임보험은 우리 가입자에 대한 손해는 보상을 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그 피해만을 그 보험 한도를 한도 내에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송보험하고 책임보험은 그 종합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이게 회사 리스 차량이니까 그러니까 리스사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법은 또 없습니까? 리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차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 또는 뭐 임대를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이라서 결과적으로 피해가 사용자가 발생을 하면 리스사에 대해서 그것을 오히려 손해를 보전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거지. 물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리스사가 지금 상담자님한테 채권을 갖고 있는 거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리스 서비스에서 자동차세도 같이 내주고 뭐 비용이 수리 비용도 같이 부담하면서 그것을 그냥 리스로에 전가하는 그러한 형식의 리스 계약도 많습니다만은 지금 아마 이륜차 보험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러한 우리 그 상담자님 같은 배달 기사분들에 대해서 수십 대 오토바이, 뭐 수백 대 오토바이를 갖다 한꺼번에 리스하는 그런 형식이라고 이제 보여져서 수리나 이런 서비스가 같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에는 상담자님께서 직접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또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상담자님 어떻게 좀 궁금하신 점이 해결이 되셨을까요? 네, 궁금한 점 잘 해결됐습니다. 우선 형사고소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좀 안타깝긴 해요. 이게 물론 소액이에요. 45만 원 너무 소액이라서 이 소송을 하고 이런 것도 사실 조금 불편할 것 같은데 그래도 상담자님께서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부분 있으면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45만 원이나 450만 원이나 결과적으로 내용은 다 같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어떤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특히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경미하고 보험 한도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적으로 작은 비용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가급적이면 책임보험을 직접 가입하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쪼록 상담자님께서 이 부분 좀 잘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상담해 드린 내용이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부분의 내용이기 때문에 뭐 더 알아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아닐 것 같고 이 부분 듣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전화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범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저희는 이제 이메일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같이 보실까요? 네, 저는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의 보호자입니다. 가해자가 아동학대는 물론 2차 가해를 지속해서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년 넘도록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가해자는 피해자 측에 사과할 생각은 없다며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법원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현재 무직이고 배우자의 소득으로 생활 중이지만 배우자도 곧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며 형편이 어려워 위자료를 못 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판결이 나와도 가해자 측이 버티면 평생 위자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반성 없는 가해자의 태도에 법원이 정한 위자료를 반드시 받으려고 합니다. 가해자가 무직이라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1년 넘는 시간 동안 상담자와 피해 아동이 힘든 시간을 좀 보냈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변호사님 사연을 보면 이미 위자료 지급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가해자가 무직이라서 줄 돈이 없다라고 이렇게 버티는 경우에는 상담자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이제 확정을 예. 받는 이유는 판결을 확정을 받으면 그 확정의 판결이 가진 이제 집행 권한이 되는데 그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판결을 확정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을 수 있는 집행 절차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강제 집행에도 단계가 있는데요. 우선 가해자가 지금 무직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산을 숨길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이제 가해자의 재산을 찾아내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산 명시 신청과 재산 조회가 있는데요. 재산 명시 신청은 가해자를 법원에 출석시켜서 자신의 목록을 그 자리에 직접 작성을 하게 하고 그것을 제출하면서 이것 이상의 재산이 없다라고 선서를 하게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만약 이 절차에 불응하거나 거짓 목록을 제출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재산조회를 통해서 법원이 직접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가해자 명의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 보험 등을 조회해서 숨겨낸 재산을 찾아낼 수 있는 신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재산이 발견되면 그 재산을 즉시 압류하거나 추심 절차를 통해서 위자료를 받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이 재산 명시 제도가 임의 이행을 조금 뭐 이렇게 좀 믿어보는 이런 게 있는데 그렇죠. 사실상 임의행을 거의 안 하니까 과거에는 재산 명시하고 재산 조회를 동시에 신청을 했을 때 받아주는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 재산 명시를 선제적으로 좀 하고 재산 조회를 좀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재산 명시 과정에서도 실제 재산을 갖다가 허위를 내도록 처벌이 과연 되는지 좀 의문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신데 다만 이제 이러한 절차들이 계속 중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우선은 명시 절차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조회를 하라는 그런 취지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법원의 보입니다. 뜻도 사실 좀 이해는 되는데 채권자 측면에서는 사실은 돈을 받기 위해서 한 몇 년 동안 소송까지 했고 이제 집행 좀 받아보나 했는데 또 이 집행이 안 되고 면탈되고 이런 부분들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모든 국민들이기 때문에 사실 채권자들이 좀 불편한 점들이 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중에 돈을 빌려줄 때부터 좀 조심해야 되는 변호사들의 좀 조력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해자 본인은 좀 무직이고 배우자 소득으로 생활 중이라고 좀 합니다. 이런 경우에 배우자 급여나 재산에도 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없다면 좀 예외적으로 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것 좀 말씀 주시죠. 네, 안타까운 좀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예, 예. 원칙적으로 이제 배우자한테 혹은 다른 가족에게도 예. 사실은 집행을 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아, 네. 특히 이제 부부 사이에서는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를 채택을 하고 있어서 부부의 각자의 재산을 독립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재산이나 급여 이런 것들을 이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겠죠. 예. 다만 배우자의 명의로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 이렇게 한다면 형사적으로는 강제집행 면탈, 또 민사적으로는 예.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서 예. 이것을 되돌려서 그 본래 채무자의 재산으로 되돌려놓고 이것을 집행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다만 입증이 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그 재산 명시 제도를 좀 해태했을 때 법원이 뭔가 좀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강제할 수 있는 반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예. 이제 형사적으로는 예. 이제 강제집행 면탈, 그러한 이제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실제로는 채권자분들께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속 깊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뭘 어떻게 빼돌려놨는지 네네. 또 어디로 빼돌려놨는지 이것을 좀 알기가 어려우세요. 예. 그래서 그러한 제도들은 있지만 실제로 좀 현실적으로는 많이 밝혀내기가 좀 어려운 점들이 있는 이게 것으로 뭐 생각이 거짓 됩니다. 재산 목록을 제출하면 뭐 감치 처분할 수 네, 있고 이런 네, 부분들도 그렇죠. 있는데 네. 사실상 좀 네. 어려울 수 있다. 네. 가해자가 현재 무직이긴 합니다만 사실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좀 보이는데요. 이 위자료 지급을 피하려고 고의로 일을 하지 않거나 무직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한다면 강제로 돈을 받아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특히나 좀 젊은 사람이면? 현실적으로는 예. 만약에 고의적으로 그것을 계속 피하고 있다라면 그걸 예. 뭐 강제적으로 뭐 일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예. 해서 돈을 받아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자격이 없는 채무자에게 채권을 가져오신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세상에 이제 돈 없는 사람한테 돈을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법은 네. 없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우리 지금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의 나이를 제가 많이 물어보거든요. 저도 많이 물어보고 그 이유는 뭐냐면 예. 상대방이 젊으면 젊을수록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본인의 명의로 경제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한 경우에 채권 관리만 우리가 잘 한다면 추후에라도 당장은 아니지만 경제생활 제대로 했을 때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소멸시효가 이제 10년으로 늘어나고 또 10년이 될 무렵에 지급명령 등을 통해서 그 시효를 다시 한번 또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평생 무직으로 아예 숨어 산다. 이렇게 되지 않는 한 언젠가는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다시 한번 또 압류 추심해서 어떤 채권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때는 그간에 걸린 어떤 이자도 함께 받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채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그것을 회피한다고 하시더라도 또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채권 관리를 꾸준히 해 나가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강제 집행 단계에 들어서 추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또 간편한 줄 알고 이제 채권 추심 업체를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한테 와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변호사가 꼭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요즘 강제 집행 진짜 어려운 것 같거든요. 어렵죠. 약간 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의 좀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영역이 돼버리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갈수록 사실은 재산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특히 최근에는 코인이나 우리가 흔히 종래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재산도 지금 많이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단순히 은행 계좌를 압류한다든지 집에 가서 유채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지금 그 방법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채권 추심업체에서는 보통은 이제
회수를 하면 거기에 대해 일정 부분을 받는 예. 이제 형식만을 취하고 있고 일단은 이제 사건을 맞는 데 주력하다 보니까 예. 개별 어떤 채무자의 경제 상황이나 과거의 그쵸. 재산 소득을 갖다가 얻었던 방법, 또 재산을 갖다 관리했던 방법들을 파악하지 않고 예.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계좌 압류 등이나 이런 것들을 예. 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과거의 경제 생활이 활발하면 했을수록 사실 변호사의 상담과 조언을 받아서 조금은 다른 종전과 다른 어떤 집행을 할 방법은 없는지를 한번 직접 고민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채권 상황입니다. 출심 업체한테 맡겨놓으면 그냥 단순히 아까 얘기했던 재산 명시 재산조에서 네, 나오면 그렇죠. 땡큐, 네. 나오면 내가 네. 수수료 받고 약간 네. 이런 부분이라서 잘 강제 집행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채권 출심하는데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첫 번째 이메일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함께 보실까요? 저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요새 취업 준비로 바빠져 반려견을 산책시킬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구인구직 사이트에 반려견을 키운 적이 있는 사람을 산책 아르바이트생으로 모집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조건에 맞는 사람이 있어서 산책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주 뒤 공원 산책 중 반려견이 목줄을 풀고 도망갔다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반려견을 찾기 위해 매일 찾으러 다녔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역시 저와 함께 전단지를 돌리면서 반려견을 찾는데 함께 해주긴 했어요. 다행히도 한 달 후 집 근처 언덕에서 숨어 살던 반려견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반려견 상태가 좋지 않아서 동물병원으로 갔더니 왼쪽 다리가 골절됐다고 하더군요. 수술비만 400만 원이 훌쩍 넘을 것 같아 산책을 맡긴 분께 일부 금액을 청구했으나 거절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사실 반려견을 키운 적은 없고 강아지를 좋아하는 마음에 아르바이트를 신청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산책하던 중 반려견을 잃어버렸고 수술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아르바이트생에게 법적으로 수술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양쪽 다 사실 좀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은데 개인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거든요, 변호사님. 산책 아르바이트생은 법적으로 좀 고용관계가 좀 성립이 된 건지 이 성립 여부하고 이 분실, 부상, 인과관계 관련된 부분이 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고용 예. 관계라는 것은 보통 지휘감독 예. 관계가 있는지 사용자 근로자의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보기 마련인데 예. 이 사건에서 지금 아르바이트생과 어떤 지휘감독 관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예.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고용 관계라기보다는 우리가 민사상 위임 관계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위임 관계에서도 일을 맡은 사람은 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즉 이제 성관지 의무를 이제 부담하기 예. 때문에 그것을 위반한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성관지 의무의 위반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을 보면은 아르바이트생이 이 반려견을 키운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썼는데 이 거짓말을 했다고 나중에 좀 고백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겁니까? 네, 분명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얘기를 해서 사실과 다르게 착오를 일으키게 만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기망행위는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예. 그것에 따라서 우리 상담님께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러한 이제 기망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데요. 예. 이 사건에서 기망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성관지 의무 위반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좀 보여지네요. 네. 과실 책임을 좀 따질 때 이 반려견 목줄이 좀 풀려나간 이 도망간 상황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좀 보는 건지 아니면 좀 관리 서울로 좀 보는 건지 법원의 좀 판단 기준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해당 어떤 사건이 발생된 그 과정을 아마 상세히 좀 더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한 어떤 사정이 없는 한 어느 정도의 그 관리 소홀 문제는 분명히 인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그 강아지를 갖다 산책하는 경우에는 목줄을 단단히 채우고 실제로 그것이 풀어지지 않는지를 계속 주의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말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모르게 풀려버렸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어느 케이스나 그런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과실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분실됐다가 사실 요즘 이제 가족과 같은 또 존재잖아요, 반려견이. 그래서 사실 잃어버렸을 때
이번에는 케이스는 좀 찾았습니다만 못 찾으면 상당히 좀 난감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감 이런 부분들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수술비 네. 이제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결과적으로 이제 불법행위 과실이 있었으니 예, 과실과 손해도 있었고 400만 원, 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한데 예. 그 인과관계 결과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의 과실 때문이었기 때문에 모두 예. 인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 해당 상황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일부 조금 참작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아무쪼록 상담자님께서 배상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함께 보실까요? 저는 20대 남성입니다. 전 여자친구는 SNS에서 만화를 연재하며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2년 넘게 교제를 했고 교제 중 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만화 소재로 사용됐습니다. 실명이나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주변 지인들은 누구 이야기인지 알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연애 기간 중 제가 여자 문제로 다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영향인지 전 여자친구는 제가 모르는 여성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 저에게 관심 있는 척 접근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흔들리는지 시험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지인을 단호히 거절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며 약속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시험이었다는 사실은 헤어진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가치관 차이로 헤어진 지 약 6개월이 지난 후 친구로부터 전 여자친구 SNS에 올라온 만화 내용이 사실이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제가 바람을 피운 전력이 있고 그래서 시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그 여성과의 만남을 망설였다는 식의 각색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저는 해당 게시물이 불쾌하니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오히려 차단당했고 현재도 해당 만화는 공개된 상태입니다. 댓글에는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저를 비난하는 내용이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실명이나 얼굴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주변에서는 저라는 걸 알고 있고 허위 내용까지 포함된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SNS로 공개된 만화에 꼭 실명이나 얼굴 공개가 없더라도 주변인들은 누구인지 누구 이야기인지 알 수 있다면 변호사님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됩니까? 네, 충분히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명예훼손죄의 그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예. 피해자의 특정 부분은 꼭 피해자의 얼굴, 실명이 공개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네. 이 사건에서 벌써 주변인들이 네 이야기 아니야? 그렇죠. 라고 이미 특정을 네네.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예. 그 특정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분명히 제시가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이 사건 역시 명예훼손죄로 충분히 네네. 성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게 허위 각색이 좀 추가된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좀 더 뭐 가중처벌되거나 처벌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또 예.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두 가지가 우리는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는 좀 더 가중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실제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우리가 작가가 가공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좀 더 가중처벌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삭제 요청을 했는데 계속 게시 중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고의성을 좀 더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죠. 만약에 나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어떤 게시가 됐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일부러 내리지 않고 있다면 그것을 알고 고의적으로 게시하는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좀 더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상담자님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모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김현일 변호사님, 새해 첫 방송이었거든요. 2026년 한 해 생생법률쇼가 법 앞에서 막막한 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좀 해주고 싶으신지 법조인으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 법에 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도 항상 법적인 어떤 조언을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법적인 조언을 받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생생법률소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하면서 가장 곁에서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상담으로 올해도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또 최고의 방송 해주시는 또 김배년 변호사님이라서 저희가 또 믿고 보는 방송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 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 말고 연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해 주신 김민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